안녕하세요, 방구석 프레이머입니다. 우리는 지난 영상에서 프레이머 툴을 쭉 둘러본 뒤 웹페이지를 직접 만들어 보았습니다. 프레임, 컬럼, 로우 이렇게 세 가지 레이아웃의 개념을 익혔고 이미지를 업로드하고 폰트를 직접 업로드해보기도 했습니다. 꽤 그럴싸한 페이지가 만들어졌고 실제로 방문이 가능하도록 퍼블리시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영상은 가볍게 프레이머 툴을 다뤄보았을 뿐 웹페이지를 완성시키지는 못했습니다. 프레이머는 매우 손쉬운 반응형 웹디자인을 가능케 해주는데 우리는 아직 그 기능을 10분 활용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만든 페이지를 반응형으로 만들어 볼 겁니다. 웹페이지의 가로폭이 변함에 따라 그 내용도 자동적으로 맞춰지고 데스크탑, 태블릿, 모바일 환경에 맞춰 적응하는 웹페이지를 말이죠. 게다가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나중에는 정말 많이 활용할 수밖에 없는 컴포넌트 개념도 이번 영상에서 다뤄볼 거예요. 만약 앞선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먼저 보고 오시는 걸 추천드리고, 만약 지난 영상에서 진행한 과정을 스킵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이번 예제를 템플릿으로 만들어서 아래 링크를 첨부해 드릴 테니까요. 그걸 활용하시면 이번 영상도 바로 따라오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럼 바로 가볼까요? 자,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함께 만들어 본 예제입니다. 여기서 탑바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그리고 우측 편집창 사이즈 항목에서 가로폭 960 옆에 픽스드라고 나와 있는 곳을 클릭해 보면 이렇게 4가지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페이지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픽스드 아래 릴레이티브를 가장 많이, 그 다음으로는 아래 fill을 활용할 겁니다. 그리고 데스크탑 레이어 상단 우측을 보면 브레이크 포인트가 있죠. 클릭해 보면 태블릿 폰이라고 확인되죠. 이건 구분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픽셀 크기의 구분점을 둬서 브레이크 포인트를 기점으로 레이아웃을 개별적으로 적응시킬 수 있는 거죠. 데스크탑 레이어는 1200 픽셀 이상, 태블릿은 1199 픽셀부터 810 픽셀까지, 폰은 809 이하 픽셀에 적용되는 거죠. 반응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이즈의 릴레이티브와 fill, 그리고 브레이크 포인트 3가지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폰 레이어의 경우 모바일 환경의 특수성이 크기 때문에 잠시 지워두고 태블릿 레이어는 남겨놓은 채 시작해 볼게요. 먼저 탑바부터 진행해 보겠습니다. 탑바를 클릭하고 사이즈에서 폭을 릴레이티브로 변경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태블릿 창에서 변화가 보이죠? 값은 100%로 변경하고 한 번 더 그 변화를 확인해 볼게요. 데스크탑 레이어 상단 왼쪽에 미리 보기 버튼을 클릭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웹페이지 폭에 따라 100% 채워지는 것을 볼 수 있죠. 다시 나와서 태블릿 환경을 고려해 90%로 수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로폭이 일정 크기 이상 커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럴 땐 사이즈에서 높이 아래에 민, 맥스 항목을 클릭해 주면 위에서부터 최대폭, 최소폭, 최대 높이, 최소 높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맥스 위드를 클릭해 최대폭을 정해주겠습니다. 이때 릴레이티브 상태를 꼭 픽스드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960을 입력해 주시면 이렇게 90% 비율로 자동적으로 늘어나되 960 픽셀 이상부터는 고정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나머지 섹션들도 이런 식으로 진행해 줄게요. 아래 타이틀 레이어를 클릭하고 사이즈에서 가로폭을 릴레이티브 상태에서 90%를 입력합니다. 맥스 윗은 현재 레이어의 크기 그대로 890 픽셀로 입력해줍니다. 안에 들어있는 레이어들도 사이즈가 같이 변해줘야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잘리지 않겠죠? 먼저 오른쪽에 있는 로고 이미지를 클릭하고 가로 세로 폭이 고정된 상태에서 가로폭을 릴레이티브로 변경해줍니다. 비율은 28%에서 따로 변경하지 않을게요. 왼쪽에 텍스트 레이어도 똑같이 해주세요. 가로폭을 릴레이티브로 변경하고 63%로 맞춰줍니다. 글자들도 잘리지 않고 줄어든 텍스트 레이어에 맞춰서 자동 조절되도록 해줄 건데요. 텍스트 레이어 안에 모든 하위 레이어들의 가로폭을 필로 변경해서 변하는 텍스트 레이어에 맞춰 채워지도록 해줄 거예요. 먼저 아래줄 텍스트를 클릭하고 사이즈를 필로 해주면 자동적으로 줄바꿈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위에도 똑같이 해주는데요. 프레이머 로고와 텍스트를 묶고 있는 레이어를 클릭해 필로 바꿔주고 그 안에 텍스트를 클릭해 똑같이 필로 바꿔주면 됩니다. 프레이머 로고는 크기가 변하는 걸 원치 않으니 그대로 둘게요. 여기까지 하고 미리 보기를 볼까요? 이제 폭이 줄어듦에 따라 글자들이 자동적으로 줄바꿈이 됩니다. 아래 섹션으로 넘어가 볼게요. 사이즈 릴레이티브 90%, 맥스 윗을 890 픽셀.
이제 안에 레이어들 모두 선택해서 자물쇠를 클릭해 가로 세로 비율을 고정한 채 릴레이티브 28%. 근데 이때 태블릿 레이어에서 변경된 이 섹션을 보면 높이의 잉여 공간이 남죠? 이건 안에 포함된 레이어에 맞춰지도록 데스크탑 레이어에서 해당 레이어를 클릭해 높이를 Fit Content로 바꿔주겠습니다. 이제 아래에 프레이머 홈페이지로 넘어가는 섹션은 굳이 릴레이티브로 바꿔주지 않고 Fill 그대로 둘게요. 비율 상관없이 가로폭이 채워지기만 하면 되니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후터까지 바꿔주면 반응형으로 바꿔주는 건 거의 완성했습니다. 가로 릴레이티브 90%, 맥스 윗 960 픽셀로 수정해 주시고요. 이대로 끝내도 되지만 보이시는 것처럼 폭이 많이 작아졌을 때에는 너무 지저분해질 거예요. 그래서 모바일 환경에서는 좀 더 많은 재배치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는 브레이크 포인트에서 폰을 추가해 모바일 환경에 맞춰 레이아웃을 바꿔주도록 해볼게요. 폰 레이어에서 탑바는 나중에 하고 타이틀 섹션부터 진행해 주겠습니다. 타이틀 레이어를 클릭하고 디스트리뷰트를 기존의 스페이스 비트윈에서 센터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로고를 클릭해 방향키를 눌러 위로 이동해 줄게요. 다음으로 프레이머 로고와 텍스트가 묶여있는 레이어를 클릭하고 편집창 레이아웃에서 디렉션을 가로 정렬인 컬럼에서 세로 정렬인 로우로 바꿔줍니다. 아래 텍스트는 사이에 엔터를 더해 줄만 아래로 내려줄게요. 그리고 텍스트 레이어를 클릭해 사이즈를 필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 텍스트 레이어의 상위 레이어인 타이틀 레이어를 클릭해 가로폭을 80%로 바꿔줍니다. 로고 이미지와 프레이머 로고 사이 간격을 좀 더 벌려줄게요. 타이틀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갭을 60으로 바꿔줍니다. 마무리로 글자들은 가운데 정렬로 바꿔줄게요. 텍스트를 클릭하고 편집창 텍스트에서 얼라인을 가운데 정렬로 선택해줍니다. 이 상태에서 미리 보기를 가볼까요? 이제 폭이 줄어듦에 따라 변하다가 809픽셀부터는 폰 레이어에 맞춰 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저 진행해 줄게요. 아래 레이어를 클릭해주고 레이아웃의 디스트리뷰트를 센터로 변경합니다. 간격은 60으로 입력해 줄게요. 사이즈도 90%에서 80%로 맞춰줄게요. 다음으로 3개의 레이어를 모두 선택해주고 사이즈를 필로 변경해줍니다. 다음 섹션으로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프레이머 로고 아래 시작하러 가기의 크기와 위치를 모두 변경해 줄게요. 텍스트를 클릭하고 편집창 포지션에서 타입을 기존의 릴레이티브에서 앱솔루트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위치를 자유롭게 이동시킬 수 있어요. 위치를 아래와 오른쪽 기준을 활성화해 모두 15로 입력해 줍니다. 자, 여기서 아래와 오른쪽만 파란색으로 활성화되었다는 것은 상위 레이어의 밑면과 오른쪽 면을 기준으로 입력한 픽셀만큼 위치를 고정한다는 뜻이에요. 아래쪽과 오른쪽에서 각각 15픽셀만큼 떨어진 위치를 고수하겠다, 이런 뜻인 거죠. 이어서 가볼까요? 편집창 텍스트에서 사이즈를 24로 입력해주면 데스크탑과 태블릿 영역에서는 시작하러 가기의 크기가 변하지 않다가 폰 영역에서만 텍스트의 크기가 변하게 됩니다. 자, 이제는 우리 모바일 환경에서의 탑바를 만들어 줄게요. 우리가 보통 모바일에서 웹페이지를 방문할 때에는 메뉴칸이 별도로 있잖아요. 이걸 만들어 줄 건데요. 이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컴포넌트를 활용할 거예요. 컴포넌트는 크게 3가지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첫 번째는 로딩 캐시를 아끼기 위해, 즉 탑바나 후터처럼 여러 페이지에 반복적으로 들어가는 요소인데 페이지를 이동할 때마다 데이터가 매번 로딩이 되면 불필요한 로딩 지연은 물론 연속적인 경험을 방해하겠죠. 이때 컴포넌트를 활용하면 최초에 로딩된 데이터를 이후에 반복적으로 로딩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기 때문에 속도 면에서도 굉장히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한 가지 요소를 여러 변형된 형태로 만들 때 탑바가 데스크탑과 모바일에 맞춰 2가지 형태로 있어야 하는데 이걸 모두 따로 만들면 링크도 일일이 연결해야 하고 일이 2번 생기잖아요. 이처럼 기능은 동일한데 그 형태만 조금 달라야 한다면 컴포넌트를 활용해 주시는 거예요. 이 2번째 상황은 우리가 지금 예제에서 같이 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3번째는 다양한 인터랙션 효과입니다. 마우스를 위에 올렸다가 뭔가 변하는 것들을 대부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컴포넌트를 활용하면 제한된 이펙트를 활용하는 것보다 훨씬 다채로운 인터랙션 효과를 구현할 수 있죠. 자, 이제 다시 예제로 넘어가 볼까요? 탑바를 클릭하고 단축키 커맨드 K를 누르면 창이 하나 뜨죠? 이때 가운데 Create 컴포넌트를 선택해줍니다. 생성할 컴포넌트의 이름을 지어주고 Create을 클릭해주면 자, 이런 모습의 컴포넌트 편집 화면으로 이동할 거예요. 오른쪽으로 살짝 이동해서 베리언트를 클릭해주면 똑같은 게 하나 생성됩니다. 화면 좌측 레이어 창에서 각각 이름을 변경해 줄게요. 베리언트 1은 PC 태블릿으로, 베리언트 2는 폰이라고 적어줍니다.
그리고 폰 레이어를 클릭해 가로폭을 390으로 바꿔줄게요. 참고로 이때 PC 태블릿의 가로폭을 수정하면 폰 레이어도 함께 변하게 될 거예요. 그건 바로 PC 태블릿 레이어가 프라이머리, 즉 우선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PC 태블릿 탑바는 그대로 둔 채 폰 탑바만 폭을 변경해 줄 거니까 방금 한 것처럼 폰 레이어의 가로폭을 변경한 겁니다. 이제 폰 레이어에서 메뉴 레이어를 선택하고 단축키 세미콜론을 눌러주면 비활성화 혹은 숨기기가 됩니다. 이제 여기에 S를 누르고 드래그 앤 드롭해서 컬럼을 하나 생성해주고 다시 그 안에 F를 눌러 프레임을 하나 생성해줍니다. 우측 편집창에서 사이즈를 가로 30, 세로 3 픽셀로 맞춰주고 스타일로 내려가 레디어스를 30을 입력해 끝을 둥글게 만들어줄게요. 배경도 검은색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직접 팔레트에서 맞춰줘도 되지만 지난 영상에서 미리 저장해둔 스타일을 클릭해 좀 더 빠르게 바꿔줄 수도 있겠죠. 이제 이 프레임을 복붙해서 3개를 만들어주고 상위 레이어의 레이아웃을 세로 정렬인 로우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간격을 5로 수정한 다음 사이즈를 픽스드에서 픽 컨텐트로 가로 세로 모두 변경해줍니다. 이제 양쪽 끝에 간격을 좀 벌려줄게요. 폰 레이어를 클릭하고 편집창 레이아웃에서 패딩을 보면 원하는 픽셀만큼 간격을 넣어줄 수 있는데 왼쪽의 네모가 선택된 상태에서는 사방에 동일한 간격을 넣어주는 거고 오른쪽 걸 선택해주면 원하는 방향의 간격을 선택적으로 넣어줄 수 있습니다. 저는 오른쪽 걸 선택하고 오른쪽, 왼쪽에 15픽셀씩 간격을 넣어줄게요. 여기까지 되었으면 화면 상단에서 홈을 클릭해 밖으로 나가줄게요. 다시 돌아온 화면에서 폰 레이어에 있는 탑바를 클릭하고 편집창 아래로 내려가면 우리가 방금 생성하고 온 컴포넌트 항목이 보일 거예요. 여기서 베리언트를 클릭하고 방금 만들어준 폰을 선택해주면 이렇게 폰에서만 컴포넌트가 바뀐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 탑바의 가로폭을 90%에서 100%로 변경해주면 얼추 완성되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데스크탑 레이어로 가보면 우리가 기존의 탑바를 컴포넌트로 생성함에 따라서 먼저 설정했던 최대폭 제한이 없어졌을 거예요. 이때 다시 사이즈에서 맥스 윗을 960픽셀로 다시 한번 추가해 줄게요. 자, 이제는 우리가 방금 생성한 모바일 화면의 탑바에서 메뉴를 터치했을 때 메뉴창이 펼쳐져야겠죠? 그걸 만들어 볼 거예요. 다시 탑바 컴포넌트를 더블 클릭해 컴포넌트 편집 화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폰 레이어의 메뉴 레이어를 클릭하고 화면 왼쪽 레이어 창에서 이름부터 메뉴라고 입력해 줄게요. 이제 이 메뉴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편집창 제일 상단을 보면 인터랙션이 있죠?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뉴 이벤트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런 창이 뜨죠. 가운데 네임을 똑같이 메뉴라고 입력한 다음 엔터를 눌러줍니다. 이제 다시 홈 화면으로 들어가 주세요. 그리고 이제 탑바가 선택된 상태에서 편집창 상단을 보면 오버레이라는 게 하나 추가됐죠. 애드를 클릭해 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오버레이가 활성화됩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짧게 설명드리면 오버레이란 팝업 창을 생성하는 거예요. 무언가를 클릭했을 때 팝업 창이 뜨고 팝업 창 뒤에 화면은 움직이지 않게 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기회가 되면 다른 영상에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릴게요. 다시 돌아가서 편집창의 Z 인덱스를 1로 변경해 줄게요. 그러면 오버레이 Z축을 하나 더 위로 올려서 나머지보다 더 위로 올라오도록 해주는 거죠. 하얗게 떠있던 탑바가 오버레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검게 가려진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제 위에 던을 클릭해 오버레이 창을 닫아주겠습니다. 다시 탑바 컴포넌트 편집 화면으로 들어가서 PC 태블릿 레이어에 있는 메뉴 레이어를 선택해 복사해 오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탑바를 클릭하고 편집창 상단에 오버레이를 클릭해 오버레이 편집창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여기에 붙여넣기를 하면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레이어 바깥으로 나가서 안 보이는데요. 편집창 제일 상단에 왼쪽에서 두 번째 걸 클릭하면 오버레이의 중앙으로 위치하게 됩니다. 복붙해서 가져온 메뉴 레이어의 배경을 하얀색으로 바꿔주고 레이아웃을 로우로 바꿔주고 가로폭은 릴레이티브 40%, 높이는 이번엔 뷰포트를 선택해줍니다. 여기서 뷰포트는 어떤 환경에서든 유저 화면의 전체 길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100VH라는 건 화면 길이의 100%를 채운다는 뜻입니다. 이제 포지션으로 가서 오른쪽을 0으로 입력해서 화면 오른쪽에 맞춰지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던 버튼을 클릭해 완료해주고 퍼블리시 버튼을 클릭한 다음 실제 웹 화면으로 확인해 볼게요.
모바일 화면에 메뉴가 너무 툭툭 끊기니까 이번에는 약간의 이펙트를 넣어줘서 부드럽게 만들어 줄게요. 탑바를 클릭해주고 오버레이로 들어가서 먼저 검은색으로 보이는 오버레이의 배경 효과부터 넣어줍니다. 편집창 엔터에서 파란색 네모에 is in이라고 보이는 걸 클릭하면 이러한 창이 뜨는데, 왼쪽에 is는 일정 시간 동안 일정하게 변하는 페이드 효과, 오른쪽 스프링은 말 그대로 스프링처럼 속도감 있게 튀는 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스프링으로 선택해 줄게요. 아래 파란색 칸에서 변경한 수치에 따른 프리뷰가 가능하니까요. 여기서 여러 수치를 변경해 보시면서 한번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기본 설정값 그대로 둔 채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엔터 아래 엑시트도 동일한 효과를 원하니까 옆에 자물쇠를 눌러 통일시켜 볼게요. 이번에는 하얀색 메뉴 레이어에 효과를 입혀줄 거예요. 메뉴 레이어를 선택하고 편집창에 이펙트를 내려가 보면 어피어라고 되어 있는 걸 한번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이펙트가 하나 추가되는데 한 번 더 클릭해 볼게요. 그럼 이런 창이 뜨죠. 여기서는 아까와 비슷하게 엔터를 클릭해 진행해 줍니다. 아래를 보니 이미 스프링으로 설정되어 있네요. 그러면 따로 들어가 편집해주지는 않을 텐데, 대신 메뉴창이 제자리에서 나타나기보다는 화면 오른쪽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면서 나타나게 만들어줄 거예요. 아래 오프셋에서 X값을 30 입력해주고, 그러면 보이시는 것처럼 약간 오른쪽에서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창 왼쪽 위에 뒤로 가기를 누르고 엑싯의 경우도 확인해보면 자물쇠가 활성화되어 있어서 바로 동일하게 적용된 걸 볼 수 있죠. 퍼블리시 버튼을 누르고 업데이트를 해준 다음 실제 웹상에서 적용되었는지 확인해 볼게요. 세로 고침을 해주고 확인해보면 부드러워졌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탑바를 만들어준 것처럼 후터도 컴포넌트로 만들어주고 홈페이지 외에 다른 페이지에도 똑같이 복붙해서 넣어주기만 하면 끝이에요. 먼저 탑바의 세로 길이가 너무 넓어 보이니까 50픽셀로 사이즈를 수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아래 타이틀 섹션도 높이를 720픽셀로 늘려줄게요. 이제 후터로 가볼게요. 근데 지금 보시면 텍스트 크기가 너무 커서 잘려 보이죠? 이 폰트 사이즈를 수정해 줄 텐데, 바로 위 섹션에 시작하러 가기에 크기를 직접 수정해주는 방법도 있지만, 텍스트 스타일을 추가해 브레이크 포인트에 따라 자동적으로 설정값이 적용되도록 적용해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추후에 웹페이지에 들어가는 텍스트의 양이 많아짐에 따라 굉장히 유용해지니까 한번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후터의 텍스트를 클릭하고 편집창 텍스트에서 스타일을 클릭해보면 이러한 창이 뜨죠. 여기서 뉴 스타일을 클릭하면 7가지 항목이 뜨는데, 이건 나중에 CMS와 관련된 것들이니까 다음 CMS를 다루는 영상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중에 헤딩 1을 선택해 주도록 할게요. 새로운 게 하나 생겼죠? 오른쪽에 에딧을 클릭해 들어가겠습니다. 이어서 하단에 Add Break Point를 클릭해주면 라지, 미디엄, 스몰 이렇게 3가지 크기가 생깁니다. 라지는 데스크탑, 미디엄은 태블릿, 스몰은 폰 영역에 해당되는 건데, 우리가 앞서 생성한 브레이크 포인트에 맞춰 적용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서 사이즈를 스몰은 14, 미디엄은 16으로 변경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뒤로 가서 새로 추가한 이 헤딩 1을 오른쪽 클릭하고 리네임을 클릭해 후터라고 이름을 지어주겠습니다. 이제는 후터를 선택한 상태에서 커맨드 K를 누르고 컴포넌트를 생성해 주겠습니다. 이때 레이어의 배경이 하얀색이면 편집창 필에서 X를 눌러 투명하게 비워줄게요. 컴포넌트 편집 화면을 나오면 새로 생성된 후터 컴포넌트 역시 다시 사이즈로 가서 맥스 윗을 960픽셀로 추가해 주겠습니다. 자, 이러면 반응형 완성이에요. 이제 마지막 한 단계가 남았는데, 홈페이지 외에 About Work 컨택트 페이지에도 반응형으로 편집해주고 여기서 만든 탑바와 후터 컴포넌트를 복사 붙여 넣어줘야 해요. 이건 간단하니까 빠르게 해버립시다. 먼저 탑바와 후터 컴포넌트를 복사해주고 화면 좌측 페이지 창에서 About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브레이크 포인트를 홈페이지와 동일하게 태블릿, 폰 모두 생성해 줄게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탑바와 후터는 삭제한 뒤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가운데 레이어는 가로폭을 픽스드해서 필로 맞춰주겠습니다. 이렇게 나머지 워크 페이지와 컨택트 페이지도 진행해주세요. 그리고 퍼블리시에서 업데이트를 해주면 완성입니다. 자,
어떠셨나요? 잘 따라와 주셨나요? 반응형으로 적용하는 것 자체는 금방 됐죠. 다만 모바일 환경에 따른 레이아웃 재배치에 있어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됐을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애초에 모바일 디자인을 먼저 시작해서 데스크탑으로 확장하는 방식을 많이 따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애초에 작업량은 물론 시간도 단축되기도 하고요. 실제로 우리가 많이 이용하는 여러 플랫폼들이 그렇게 모바일 친화적으로 디자인을 시작하거나 옮겨가고 있으니까요. 이번 예제는 제가 템플릿으로 만들어서 영상 하단에 링크를 첨부해드린다고 앞서 말씀드렸죠.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바로 프레이머에서 템플릿으로 들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템플릿을 복사해서 여러분 각자의 프로젝트에 붙여넣기를 하시면 활용도 가능하고 레이어들의 설정값들을 하나하나 확인하시면서 따라오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프레이머 강좌를 만들어 봤는데요. 너무 많은 내용을 한꺼번에 다뤄서 어떨지 잘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댓글로 한 번씩 의견을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참고해서 더 좋은 영상들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피그마와 프레이머를 비교해보고 또 피그마에서 제작한 디자인을 프레이머로 가져오는 방법에 대해 다뤄볼게요. 아마 수많은 UI UX 디자이너 분들이 피그마를 많이 애용하고 계실 테니까요. 아마 굉장히 유용한 영상이 될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